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얼마 전 중국 군함이 필리핀 해안 경비함을 향해 물대포를 쏘자 필리핀은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중국은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해안경비함은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숄에 주둔한 필리핀 해병대로 향하던 보급선이었는데 여기에 중국이 물대포를 발사한 것입니다. 필리핀은 즉각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는데 중국은 단호하게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였다. 필리핀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남중국해는 연간 물동량이 3조 4천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교통로로 미국은 자유항행의 원칙을 적용해 이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물대포 사건이 난 스프래틀리 군도는 남중국해에서 가장 분쟁이 심한 곳으로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브루나이 등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중국은 지난 5월에는 베트남과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중국 해양 관측선인 샹양홍 10호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무단으로 진입해 머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샹양홍 10호는 베트남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 벵가드 뱅크를 향해 여러 척의 선박에 호위를 받으며 진입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지역에 중국 관측선이 무단으로 침입했으니 베트남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에 따르면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모든 연구조사 활동은 해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국제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해안경비대를 출동시켰고 중국도 해안경비대를 출동시켜 두 나라의 경비대가 해상에서 대치하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유자 형태로 9개 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영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제상설재판소 PCA마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니 최근 베트남 국민들이 중국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문에 틈이 벌어지자 일본은 중국 견제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베트남 등 6개국의 방위 장비를 무상 공유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일본 외무성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군의 방위 장비의 무상 공여 등을 실시하는 정보안보 능력 강화 지원 제도를 통해 베트남, 몽골, 지부티 등 6개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베트남 등 6개국의 방위 장비를 무상 공유하기로 한 방침에 관해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는 동지국들의 안보 능력을 높여 해양 진출과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짚었습니다. 일본이 방위 장비를 무상 공유하겠다고 한 국가들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다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에 중국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부티는 홍해에 인접한 동아프리카 국가인데 일본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자위대의 거점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나라들에게 소형 경비정과 레이더, 소형 드론, 무전기 등 통신 기자재 등의 공여를 검토할 계획인데요. 베트남 역시 시도 때도 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10위의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을 러시아 장비에 의존해왔습니다. 2014년 베트남의 러시아 무기 수입액은 약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구매해오던 러시아제 무기들을 구매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도입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으로 인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계속 구매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러시아의 주요 은행이 SWIFT 결제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면서 베트남이 러시아 장비를 구매하기 쉽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던 미국과 베트남은 현재 미국이 베트남에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베트남의 전력을 중강시키는 것을 돕고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때 중국 제재를 위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2016년 5월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심지어 베트남에 군사 장비를 판매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해밀턴급 경비함과 무인 정찰기 스캔 이글 SCANEHL이 UAV, 훈련기 T6 텍산 T6C 등을 베트남에 판매한 것입니다. 작년 말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방위 장비의 공급망이 다각화될 것이라 발언해 베트남이 러시아 이외의 나라들에게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방산 수출 부활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일본이 베트남에 무상으로 무기를 지원해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베트남은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자며 적극 밀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방산 무기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에 반해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에 수출되어 입소문이 난 K9 자주포 등 한국 방산 무기의 인기가 크게 높아진 것도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K방산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 짧은 출고, 기간 등 세계가 눈여겨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평화 수호국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 리톰 코번 연구원은 워운더락스 기고글 해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지칭하며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K 전차 6대를 납기일보다 훨씬 빨리 조기 납품, 로켓 배송한 사례는 K방산의 실력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당초 납기일은 오는 9월이었지만 2개월 이상 조기 납품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K 전차 5대를 3개월 앞당겨 조기 납품했는데 통상 방산 무기 시장에서 이처럼 신속 배송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 한국에 맡기면 틀림없다 K방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방산 강국들도 정치상의 이유나 인력상의 이유로 무기 납품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까지 미루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과 베트남의 비즈니스 포럼 업무협약 체결식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 중에서 베트남이 강하게 수입을 원하는 품목은 K9 자주포와 수리온입니다. 지난 3월 방한한 판반장 베트남 국방장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직접 찾아 직접 한국 육군에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를 살펴봤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노후화된 군용 헬기 교체 작업을 진행 중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도 수출 물망에 올라 있는데요. 수리온은 한국의 기술로 개발한 기동헬기로 그동안 한국군이 10여 종의 파생 모델을 개발해 수송뿐 아니라 경찰, 소방, 산림, 해경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헬기 시장 강자였던 러시아가 전쟁으로 주춤한 사이 한국산 수리온이 비상할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베트남은 세계 20대 무기 수입국으로 연간 무기 수입 예산만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더구나 앞으로 57년간 2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신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과연 어떤 방위산업체가 베트남에 진출할지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는데요. 일본은 베트남의 소형 드론이나 경비정 정도를 무상 공유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지금 한국은 베트남군 무기 다각화에 반맞춰 또 한 번 K방산이 축포를 터뜨리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무기를 구매합니다. 여기에는 최첨단 곡사포 54문이 포함됩니다. 계약은 이오아니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습니다. 이오아니스 대통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전용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대표단에는 3명의 장관과 비상상황부 국장도 포함되었지만 다른 항공기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주요 관심사는 루마니아 육군의 무기 조달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향후 10년간의 협력 라인을 설명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루마니아에 닿을 한국의 K구자 주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존하는 가장 두려운 무기 중 하나인 자주포에 관한 이야기로 클라우스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한국 군수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료 발렌틴 스탠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특히 갈망했던 자주포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도입하면 훨씬 더 쉽게 러시아에 맞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루마니아 군 수뇌부는 자주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루마니아 장군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자주포 54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구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곡사포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1분에 8개의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8개의 포탄이 2개의 경기장과 유사한 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곡사포는 성능이 뛰어나며 전 세계 군대가 원하는 제품입니다. 40km 거리에서의 쓸 수 있기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엔진은 매우 강력하여 시속 7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뷰를 갖추고 있으며 5명의 군인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거대한 군용 차량 외에도 한국에서 미사일 18연기를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테스트할 때는 노르웨이, 인도, 호주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았고 최근에는 중동 지역에서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상의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군용 곡사포 입찰에 남아있는 한국 회사는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회사는 철수했으며 최종 결정은 군에서 내려집니다. 이 계약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객 리콜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배송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5개 NATO 국가에 자주포를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루마니아보다 12배 많은 600대 이상의 군용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23일 방한한 가운데 지금 K구자주포 수출 계약 마무리를 위해 규모와 액수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루마니아 언론 매체들은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코리안 썬더 K구자주포가 루마니아로 온다는 소식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은 16년 만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이 K구자주포라고 할 만큼 지금 루마니아에서 K구자주포에 대해 거는 기대가 엄청납니다. 현지에서는 왜 가장 먼저 K구자주포를 도입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루마니아 매체 DG24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주포가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토록 원한 무기가 K구자주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구자주포를 도입한 것에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54문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루마니아의 국방력과 함께 자존심을 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 국가로 흑해 건너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는 루마니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매우 적극적인데 미국은 특수부대와 공군 전력을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나토 회원국 전투기들도 수시로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돼 흑해 상공을 초계 비행하며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토 최일선이라는 지리적 조건 덕에 루마니아는 상당한 군사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나토는 루마니아에 수년 전부터 국방 예산 증액, 군사 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소련제의 노후화된 무기 체계를 바꾸고 국방 예산을 늘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의 보호를 받는 약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위협이 강화될수록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옆나라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가성비 높은 엄청난 무기들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을 보고서 국방 예산을 급히 늘리며 먼저 10억 달러를 투입해
K구자주포 54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2022년 국방 예산이 약 9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1조 5천억 원까지 증액시켰고 앞으로 GDP 2% 이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폴란드의 K구자주포가 빠르게 인도되는 것을 뉴스로만 봐왔는데 루마니아도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K구자주포 54문을 계약한다는 소식에 설레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뉴스 보도에 루마니아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다. 힘내자. 루마니아. 매우 좋아요. 루마니아 군대는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나토군, 루마니아를 존중하라. 대단한 기적. 드디어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몇 개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신속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자주포는 훌륭한 구매가 될 것입니다. 포병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내가 군대에서 300발 이상의 사격을 했을 때 사용한 것과 정확히 동일하지만 더 큰 구경, 더 긴 스트로크, 향상된 정확도 및 더 스마트한 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47년의 거리에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K구 자주포는 너무 좋은데 사면 풀옵션으로 사야겠네요. 일을 하려면 잘하자. 54개의 자주포, 나라를 방어하려면 최대 1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녹록지 않은 자국 경제 상황을 구실로 국방비를 증강시키라는 압박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해역에 부설한 기뢰가 떠밀려와 루마니아 군함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K구자주포뿐만 아니라 K2전차도 도입하려 하는데 K2전차는 10조 원가량의 500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처럼 다양한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들은 500대의 전차보다 당장 K구자주포 54문을 도입했을 때 루마니아 군에 어떤 강점이 생기는지를 자세히 보도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의 글로벌 위기는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전략 분야에서 루마니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크게 늘리도록 장려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은 자주포와 보병 전투 기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K구 썬더 자주포는 빠르고 최대 사거리가 54km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분당 최대 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이 우수한 장갑 시스템을 한국군에 54대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요구한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비용은 총 1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나토 5개국을 포함해 9개국이 로켓 추진 곡사포를 구매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터키입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첫 번째 시스템은 2년 반 후에 루마니아에 도착할 것입니다. 최대 발사 속도는 15초 이내의 3발입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에도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또한 전체 군사작전, 전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군사작전, 전체 전선을 지휘하는 살 소식된 내 컴퓨터화된 전자지휘에 잘 조직된 네트워크에서는 컴퓨터화된 전자지휘의 측면에도 해당됩니다. 아직 진행되지 않은 또 다른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보병 전투기, 특히 제9형 84지대로를 대체할 레드백 탱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아가 K구자주포를 도입해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사이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K구자주포를 달라고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판장 국방장관이 방한해 K구자주포를 살펴보고 간 바 있습니다. 남양주시 근방에 위치한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제7포병여단을 찾아가 실전 배치된 K구-A1 자주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저 구경 수준으로 보고 간 줄 알았는데 호앙 수안찌엔 베트남 국방차관이 23일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또한 25일 응우옌 홍퐁 베트남 포병사령관은 지난 24일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제204포병여단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영접하여 작년 방한 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도입될 경우 제204포병여단에 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204포병여단은 중국과의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부대인데
이것은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중국산 자주포를 압도하는 K9 자주포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인도는 험악한 국경 지역을 견뎌내고 중국을 압살할 수 있는 무기는 K9 자주포밖에 없다며 100대 수입 이후 이제 200대 도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것을 보고 K9 자주포 도입을 서두른 것입니다. 이제 베트남까지 K9 자주포 도입을 하게 된다면 중국을 둘러싼 두 개의 나라가 한국산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위협에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의 나라들도 K9 자주포를 도입해 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는 러시아와 중국이 무력으로 확장 정책을 쓰면서 전 세계의 평화가 무너져가는데 한국산 무기가 평화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인공지능 관련 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38세 중국인 린웨이딩은 구글 몰래 중국에 있는 두 개 업체에서 일하면서 구글의 L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린웨이딩이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구글의 대규모 AI 모델의 훈련 및 호스팅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일 린웨이딩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최대 3억 3,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운명인데요. 크리스토퍼 레이미 FBI 국장은 이 사건을 두고 중국에 근거지를 둔 기업과 연계된 이들이 얼마나 미국의 혁신을 훔치려고 하는지 보여준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이 미국 기업들의 주요 기밀들을 유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더 강화하면서 반면 한국을 도와주는 반전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등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제는 이 산업으로 옮겨붙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산업인지 오늘은 한국의 어부지리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전기차 등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젠 조선업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선박사 5개 노조가 무역대표부에 핵심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행동과 정책, 관행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한국 조선주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선과 해운 산업에서 발생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한국 조선주들이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감으로 작용한 겁니다. 미국 선박사 5개 노조의 주장을 보면 중국 정부가 세계 조선, 해양, 물류 산업을 장악하려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선박 노조 등 중국 정부가 전 세계의 항만과 물류 시설망을 구축해서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조선업계 조사에 들어가면 중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대상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선을 위해 노동조합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언제나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맞설 것이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다. 무역대표부에서 이번 청원서를 법률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 조선사의 선박 인도량은 글로벌 조선사 전체 인도량 중 50.9%를 차지했고 한국 28.4%, 일본 15.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사의 인도량은 0.1%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체들을 제재해 중국으로의 선박 발주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미국 조선소들이 이 물량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글로벌 2위인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더구나 미국 관련 수송이 증가할 LNG나 LPG 등 가스선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조선사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어
앞으로 이들 업종에 경쟁력이 있는 조선사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화끈하게 밀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돈 36조 원이 넘는 슈퍼 보조금의 수혜자 리스트를 곧 확정합니다. 인텔은 100억 달러, TSMC는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받을 보조금의 액수도 이달 말경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390억 달러 중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 몫으로 28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역대급 보조금 약속을 믿고 삼성전자도 173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 테일러의 파운드리 팹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정부는 삼성 고속도로까지 만들면서 화답했습니다. 공장 인근 호프집에는 삼성의 애칭인 세미 맥주가 메뉴로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꿈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았습니다. 미국 측에 기업들이 요청한 보조금이 예산을 훨씬 웃도는 7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6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상당수 기업이 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잔혹한 현실이라며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와서 수십억 달러를 요청하면 저는 타당한 요청이지만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 정부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각선은 인텔이 100억 달러, TSMC가 50억 달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보조금이 한국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파운드리 라이벌인 TSMC가 이미 역대급 보조금을 일본으로부터 두둑하게 챙겼고 반도체 업계에서 쩐의 전쟁에서 밀릴 경우 기술 투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압도적 1위인 대만 TSMC는 지난해 일본과 중국 정부로부터 2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으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를 뒤쫓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넘어야 할 산이 더욱 높아진 셈입니다. TSMC는 최근 사업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일본과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475억 4,590만 대만 달러, 약 2조 78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파운드리 등 자국 기업에 먼저 보조금을 확정해주는 건 이해가 됩니다. 헌데 TSMC보다 삼성에 대한 보조금 소식이 늦는 이유는 무엇일까? 솔직히 조바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미국 대선에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결전지 위주로 자금을 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칩스법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연계돼 있는 만큼 소위 스윙 스테이트에 보조금을 우선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곳은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였습니다. 애리조나는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과 1만 표 차이로 어렵게 승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에는 인텔과 TSMC 공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과 TSMC에게 지급될 보조금이 먼저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크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초조히 기다리고 있을 무렵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추가 투자에 60억 달러, 즉 7조 9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예비적 합의를 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가 이미 발표한 텍사스 공장 건설 외에 추가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 정말 이대로 된다면 TSMC보다 오히려 10억 달러 이상 많은 금액이니까 말입니다. 60억 달러라면 삼성이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170억 달러 투자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세액 공제 등을 더하면 절반 가까운 금액을 보존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외에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들여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소식통들은 해당 지원금이 삼성전자의 상당 규모 추가 투자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추가 투자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390억 달러 가운데 TSMC와 삼성전자 등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할 용도로 28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들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요청한 자금이 총 700억 달러를 넘어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까지는 들렸는데 그래서 결국 삼성에 얼마를 지급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월말까지 아직 많은 변수는 남아있다면서 여지를 남겼는데요. 실제로 K반도체가 미국으로부터 든든한 실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남은 10여일 최종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삼성전자에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예비 합의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치켜세우며 인공지능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 협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올트먼 CEO는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올트먼이 AI 반도체에 투자하려는 금액은 5조 7조 달러, 약 6,600조 9,30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과연 올트먼이 어떤 기업과 손을 잡을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올 1월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영진과 만난 이후 또다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언급함으로써 반도의 업계에서는 샘 올트먼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협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동안 TSMC 반도체 공장을 일본 내에 유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투입한 지원금은 자그만치 4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 8조 1천억 원을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TSMC를 포함한 전체 지원 금액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지만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10년 만에 자신들이 지급한 보조금을 뽑아내는 남는 투자가 된다고 일본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 중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보조금을 뿌리면서 공장을 지어달라고 읍소하는 이유는 TSMC와 인텔 등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유럽의 보조금을 받아 독일에서 생산할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유럽에 빼앗길 수 없으니 파격적인 보조금 혜택을 주어서라도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 등 각국이 경쟁하듯 지원금을 늘려가는 배경에는 경제 안보가 작용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자동차와 AI, 첨단 무기까지 반도체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의 읍소 작전의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다. 이후 인공지능에 쓰이는 반도체 생산의 80%가 대만과 한국에 몰려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군사력을 행사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과 한국이 생산하는 분업 구조가 더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만과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경쟁에 참여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쏟아부은 TSMC 일본 공장이 곧 오픈합니다. 본격적인 생산은 2024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설 생산시설은 28nm급 N28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정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공정 중에서는 가장 최첨단 공정입니다. 이들 공정은 오늘날 첨단 CPU, GPU, SoC 등을 제조하기에는 구시대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와 가전제품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에는 적합한 공정입니다. 일본은 이 분야의 고객사가 많아 이 공정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간 TSMC 일본 공장은 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발생한 일본 서부 해안의 7.6의 강진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내 반도체 장비 시설에서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 매체 동양경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만큼 생산 설비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첨단 반도체 기업은 없지만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웨이퍼 공장의 존재감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세계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MCU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하는 키옥시아도 일본 여러 곳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 반도체 기업도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일본 도호쿠 지방에 규모 7.4 지진이 발생하면서 무라타소니 르네사스 시네츠 등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고 르네사스 공장 3곳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줄어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고가 지연됐습니다. 규모 9.0이었던 2011년 동일보 대지진 때는 지진이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지진 진원지와 가까운 이와테현에 위치한 도시바의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됐고 르네사스와 후지츠 반도체 공장, 모토로라 공장 등이 영향을 받으며 반도체 시중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생산 기지로 매력적인 입지가 절대 아니라는 평가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번 멈추면 재가동하는데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제품 수율을 위해 세팅한 것을 다시 조정하고 제작하던 웨이퍼도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공장이 한번 중단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반도체 부족으로 전자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등 일본 주력 제품들이 생산 차질을 빚자 공급망을 내재화해야 한다는데 골몰했고 TSMC를 일본에 끌어들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또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이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 히로시마현에 차세대 디램 공장을 증설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당장 일본이 제시하는 막대한 보조금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진 위험이 늘 있는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이상의 이점이 있어야만 반도체 부흥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진은 대만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TSMC가 대만에 공장을 더 늘리고 첨단 라인을 대만에만 두는 이유는 보안이나 집적 효과 등에 있어서 대만의 이점이 외국에 공장을 짓는 위험성을 크게 상쇄하기 때문이다. 일본도 보조금 외에도 지진 리스크를 멀어낼 수 있는 확실한 이점이 있어야 제조시설을 더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지진 발생 직후 주민이 찍은 영상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쓰나미와 화재에 대한 우려였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나타나는 산사태였습니다. 반도체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산과 납기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안정한 지반을 가진 일본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일본이 그렇게 세금을 쏟아부으며 염원하는 반도체 부활 역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본의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대만에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대만과 일본은 TSMC의 영광을 일본에도 적용시켜 보려고 했지만 두 나라의 생산 라인은 전혀 이중화를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AI 반도체를 목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1월 9일 개막하는 CES 2024에는 한국 토종 팹리스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눈에 띄는 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 외에도 이렇게 토종 반도체 유망주들까지도 세계 최대 전자행사인 CES 2024에 출격한다는 점입니다. 매년 CES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참여하고 수십억 달러의 계약이 CES 현장에서 체결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CES 2023에 참가한 대구 소재 기업들은 CES 참가로 1,300억 원 규모의 계약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생 AI 강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발판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인데요.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58조 원에 달하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신경망 처리 장치 MPU를 설계하는 스타트업 디벡스는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AI 반도체 원천 기술로 컴퓨터 하드웨어, 인베디드 기술, 로봇 등 무려 3개 부문에서 CES 혁신상을 받아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 중 CES 혁신상 3관왕에 오른 건 디벡스가 처음이라 더욱더 그렇습니다. 매년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CES 혁신상은 업계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기술과 기능, 디자인, 기술의 독창성이나 혁신성, 인류에 시급한 문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 여부 등을 평가에 수여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기업이 각축전을 벌이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디벡스가 복수의 혁신상을 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간 국내 반도체 기술이 메모리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왔지만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서는 이렇다 할 세계적인 혁신 기술로 돋보인 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벡스는 인베디드 기술 부문에서 4개 종류의 AI 반도체로 구성된 오림포 AI 토탈 솔루션으로 상을 받았고, 컴퓨터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서버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AI 연산 처리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 DXH1, 로봇 부문에서는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무인화를 위해 로봇 지능화를 실현하는 DXM1 모듈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기술 전시회 CES에서 3관왕에 올랐으니 이 제품과 기술은 CTA를 통해 국제 파트너 발굴, 투자 유치 등 비즈니스 측면에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한국 업체 온디바이스 AI 시대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IP 기업인 칩스앤미디어와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드물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함께 글로벌 AI 반도체 벤치마크인 MLPERF의 창립 멤버 중 하나인 스타트업 모빌린트도 올해 CES에서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58조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3년 내 약 4천억 달러, 무려 52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이러한 토종 한국 반도체 유망주들의 약진이 유난히 돋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일본은 이번에 강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 이시카와 지역이 반도체 소재 부품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